안녕하십니까. 초대석 K 진행을 맡은 김미선입니다. 산업, 경제, 교육,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인데요. 그런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일상과 접목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겠죠. 초대석 K,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의 전도사로 불리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까지 함께 만나실 수 있는 초대석 K, 지금 시작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나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자료를 좀 봤습니다. 교수님의 자료를. 일단 교수님께서는 교수 생활이 가장 일단 눈에 띄는 이력이실 텐데 전반기를 자원공학과 교수로 보내셨고요. 하반기를 산업공학과 교수로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예, 네. 제가 학자로서 네. 또 교수로서 네. 평생 해온 일이 연구하고 또 논문 쓰고 네. 그리고 강의하는 일이었죠. 네. 근데 지금 은퇴는 했지만은 하던 일은 비슷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연구하고 네네. 또 저술 작업하고 네. 그리고 강연하고 네. 옛날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네. 옛날에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일반 사회인들, 더 많은?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네, 좀 네, 네. 광범위하게 강연을 네. 한다. 책도 좀 광범위한 독자들을 향해서 쓴다. 네. 그런 게 다르다면 다른 점이죠. 네네. 자, 그럼 이력 얘기를 제가 또 초반에 드렸으니까 이 이력 중에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특별한 이력이 보입니다. 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이력 중에 하나가 16대 대통령 초대 정보과학기술 수석 보좌관이라는 아주 특별한 이력을 발견을 했습니다. 먼저 16대 대통령 초대 정보과학기술 수석 보좌관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또 하셨던 걸까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네. 옛날에. 네. 그때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네.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는 과학기술 중심 사회 이렇게 불렀죠. 사람들은 통상 급한 일을 하느라고 중요한 일을 좀 뒤로 미루거나 네. 충분히 그 중요한 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네. 네. 그거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일이 뭐냐면 10년 후, 20년 후에 국가 성장 동력이 어떻게 되는가? 또 과학기술은 어떻게 되는가? 네.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되는가?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하고 제가 고심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해결책이 있습니다. 네. 어떤 방법이냐 하면 급한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따로 나눠서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네.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각자 급한 일을 맡은 사람은 급한 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네네.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은 중요한 일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과학기술부 장관을 과학기술부총리로 승격시켜가지고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는 급한 일을 하는 부총리, 네. 그리고 과학기술부총리는 중요한 일을 하는 부총리 이렇게 네. 나눠놓으면 일이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그리고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장 눈앞에 그 달려 있는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과 지정.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배터리 이거 뒤를 이을 아주 중요한 과학기술 분야를 지정해서 네. 집중 육성하는 일도 했고 네. 이공계 공직 진출을 추진해가지고 네. 지금 행정직 일변도로 돼 있는 공직사회에 과학기술을 아는 기술직 공무원들을 좀 많이 승진시키고 네. 또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이공계 박사 학위자들을 특채해가지고 네네. 그리고 5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그런 일도 추진하고 그랬죠. 네. 물론 제가 하던 일을 끝까지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도중에서 제가 하던 4차 산업혁명이 중도에서 좌초해가지고 네네. 끝을 맺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때 제가 시작한 여러 가지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그 세계 10대 경제권으로 들어가고 네.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아마 많은 기여를 했을 것이다 라는 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차게 출발을 하셔서 순항을 하셨으면 참 좋았었겠습니다만 내부에서 좀 반발이 좀 있으셨다고요? 그러며 네. 반발이 많았죠.
원래 개혁이라든가 혁신 이게 힘든 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덕보는 그룹과 손해보는 그룹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과학기술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무부서인 과학부서를 정책부서인 과학기술부총리부서로 바꾸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네. 장기 전략이라든가 미래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부 과학기술부로 옮겨오셔가지고 네. 재정경제부 급한 일을 하는 부처와 과학기술부 중요한 일을 부처가 대등하게 이렇게 네네. 쌍두마차 형태로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과학기술부에 계시던 실무 관료들이 기획재정부에서 엘리트 관료들이 과학기술부로 넘어오셔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박탈감, 네. 소외감 이런 걸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부 조직 혁신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잡음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문제가 됐던 부분이 대통령의 정보과학기술 수석 보좌관이면 보좌만 해야지 왜 실무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려 그러느냐. 그래서 월권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지금도 기록에 다 남아 있지만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이 월권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과학기술부를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혁명을 하는 부처를 만들려면 과학기술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부 부처에 첨단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또 정책의 일환으로 내셨던 의견이셨는데 일리가 있다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지어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 보좌관 업무는 이제 완수하지는 못하신 상태로 다시 이제 학교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네. 예. 그 과정에서 자책을 좀 내가 좀 많이 했다라는 회고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 율곡이 선생이 쓰신 책을 보면서 다시금 새로운 각오를 내가 다졌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과정이 있으셨을까요? 예. 마음에. 제가 이제 그 청와대에서 약 1년 정도 청와대에서 일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맡은 일은 성실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제가 계획한 일, 네. 장기적인 4차 산업혁명은 완수를 못했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돌아와서 상당히 좌절을 했습니다. 그 좌절이라는 건 제 학자로서의 인생을 바친 학문과 공부에 대한 좌절이기 때문에 정말로 컸습니다. 그러셨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 가슴에 쌓인 그 좌절과 울분과 분노와 이렇게 쌓여가지고 한때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고함도 쳐보고 네. 또 운동장에 나가 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뛰어도 네. 보고 그랬는데도 그게 금방 풀리거나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3시쯤 자다가 잠이 퍼뜩 깼는데 머리에 떠오르는 단상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율곡 선생의 석담일기, 거기 한 구절인데 거기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율곡이 정암 조광조 선생을 평가하면서 네. 정암은 학문이 완성되기 전에 세상을 바꾸려고 정치에 나가가지고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율곡 선생이 천재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를 9번 쳐가지고 9번 장원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암 선생은 아마 율곡 선생만큼 장원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 네. 아주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곡 선생이 정암 선생을 평가한 게 조금 과한 평가가 아닌가? 그때는 그런 생각을 얼핏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그 생각이 다시 딱 드니까 맞아. 율곡 선생님 말이 맞는 거야. 내가 학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꾸지 못했어.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지 못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제가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원망이나 분노가 전부 다 아주 봄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문제는 나야. 내가 공부를 충분히 안 해서 그래. 네네. 내가 학문이 완성됐더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못 바꾼 이유는 나한테 있었구나. 이렇게 네. 생각했죠. 그런데 내가 하려고 그랬던 4차 산업혁명이 잘못된 거나 틀린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가지고 언론을 설득하지 못했고 야당을 설득하지 못했고 네. 정치권을 설득하지 못했고 그리고 정부도 다 설득하지 못했냐. 그래서
내가 이 학문을 완성시켜야 되겠다.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평생 공부한 산업혁명 이론을 완성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 공부를 통해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누구에게나 쉽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다. 네. 그렇게 공부를 한 게 그 후에 제가 했던 일입니다.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고 계신 교수님을 보면서 특히 이제 하셨던 말씀이 특히 과거에는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갈랐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좀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는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이 대담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이라든가 국민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그럼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이 처음 소개될 때 소개하시는 분들이 산업혁명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을 깊이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잘못 소개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식상해하고 맞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이야? 그게 뭔데?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처음에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이 소개될 때 일부 분들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1차 산업혁명은 석탄을 떼가지고 하는 게 1차 산업혁명이야. 석탄 에너지로. 네네. 2차 산업혁명은 석유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거야. 3차 산업혁명은 전력 에너지를 갖고 하는 거야. 4차 산업혁명은 신재생 에너지를 갖고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네. 물론 다른 설명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이 틀린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겉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이게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거하고는 전혀 엉뚱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묻는데 초등학생은 키가 작고 중학생은 조금 크고 고등학생은 더 크고 대학생은 키가 아주 큽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게 맞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바로 돼야 된다. 네. 그런데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인류는 8,000년 동안 농업사회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8,000년 농업사회를 현대 산업사회로 바꾼 대혁신, 이걸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우리가 혁명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시민혁명이 생각나죠. 네. 프랑스의 시민혁명 같은 거. 그래서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뭐 몇 년 만에 완성되는 혁명.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는데 150년 정도 걸렸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네. 그랬더니 학자들이 이 산업혁명의 전반기를 1차 산업혁명 그렇게 부르고 산업혁명의 후반기를 2차 산업혁명 이렇게 네. 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 2차 산업혁명, 영국에서 일어난 1차 산업혁명과 뭐 독일하고 미국에서 일어난 2차 산업혁명은 연속적인 사건이고 한 가지 사건인데 이게 두 가지 사건으로 오해가 된 거죠. 그럼 또 3, 4차는 뭐냐? 현대 산업사회가 미래 지식산업사회로 바뀌어가는 대변혁. 그게 저는 지식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그것도 오래 걸려요.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이 끝나고 4차 산업혁명에 막 들어가는 초입, 요쯤 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 긴 기간의 혁신 기간이 기니까 사람들이 앞부분 전반기를 3차 산업혁명, 후반기를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불러버렸죠. 네. 그래서 1, 2차 산업혁명이 산업혁명이고 그게 농업사회를 산업사회로 바꾼 거고 3,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통상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부르면서 네. 현대 산업사회를 미래 지식산업사회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전부 공유하지 않고 아주 다른 형태로 산업혁명을 오해하는 게 한 가지 큰 문제였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제 그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구글을 검색을 하면 4차 산업혁명을 검색한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에요. 네.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4차 산업혁명 검색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하는 현상이지 외국엔 그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대 산업사회가
미래 지식산업 사회로 변화가는 그 대변역을 미국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또 유럽이나 네. 특히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 이렇게 불러요. 이름은 다른데 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네. 현대 산업 사회가 미래 지식 산업 사회로 변해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보스 포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언론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유행시켜서 우리가 우연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을 따름이지 외국의 4차 산업혁명이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있고 다들 열심히 4차 산업혁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작은 또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특히 경제학이라든가 역사학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네.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경제학자나 역사학자도 산업혁명을 연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세계적인 대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 경제사나 경제학에 볼 것 같으면 산업혁명 회의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없었다. 네.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혁명적은 아니었다. 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 주장을 한 사람이 뭐 영국의 아주 그 경제사의 태도라고 얘기하거나 석학이라고 불리는 크래프트, 클래펌 같은 대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분들이 영국의 산업혁명 초기의 경제 성장률을 정밀하게 측정을 해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네. 혁명이면 경제가 확 성장돼서 발전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혁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근데 그분들이 모르셨던 게 뭐냐면 이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사회는 경제 성장이 가속하기 때문에 가속하는 거는 초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낮지 않습니까? 네. 뒤에 가면 굉장히 높아져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 복리 커브를 연상하시면 돼요. 초기에는 성장률이 굉장히 낮은데 네. 뒤에 가면 뭐 걷잡을 수 없이 커가는 네네. 그걸 기하급수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분들이 훌륭한 경제학자고 역사학자지만은 산업혁명을 연구 안 하시다 보니까 1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3, 4차 산업혁명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뭐 노벨상을 받은 MIT의 로버트 솔로 교수나 또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그 고든 교수 이런 사람들이 생산성의 역설. 그래서 세상에 컴퓨터는 엄청나게 보급이 됐고 인터넷도 보급이 됐는데 생산성은 하나도 높아진 게 없네. 그러니까 생산성의 역설 이거는 산업혁명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한국인으로 영국에 있는 그 장하준 교수도 저서에서 그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훨씬 더 세상을 많이 바꾼 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그것도 뭐냐면 3차 산업혁명의 초반부에는 경제 성장률이 낮은데 뒤에 가면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유행하기 시작한 게 70년대입니다. 그리고 80년대도 유행을 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 어떤 생산성에도 기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를 뭐 인공지능의 겨울, 인공지능의 빙하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부르죠. 그런데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알파고가 우리 이세돌 선수하고 바둑을 떠서 이기면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그 위력을 발휘하는 시기가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요즘 나오는 챗 GPT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곧 거리를 돌아다닐 거고 또 메타버스도 지금 그렇고 뭐 우리 지금 집에서 먹는 치킨도 요새는 로봇 팔이 튀기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지금 우리 주변으로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맞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잖아요. 이것도 산업혁명에 의한 경제성장 그 성과가 가속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다. 그래서 사실 산업혁명 그게 1차든 아니면 3차든 처음 시작할 때 양적인 변화는 많지 않습니다. 이게 가속해야 되니까. 근데 질적인 변화는 이미 있었죠. 그래서 세상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2차 산업혁명 때 엄청난 세계적인 변화를 약속한 거고 3차 산업혁명 때 당장 인터넷과 컴퓨터가 효율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4차 산업혁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는 약속된 사실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 산업혁명의 속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앞부분만 보고
산업혁명이 없다든가 네. 아니면 그게 이 세상 변화에 혁명적이 아니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이 잘못 소개된 점, 네. 그다음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오해, 네. 그리고 산업혁명의 속성인 가속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이해 부족, 네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식상하기도 하고 네. 또 실망하기도 하고 네.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뭐 아주 특별한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연을 하나 또 듣는 것 같은 감사합니다. 기분이 드는데요. 말씀해주신 그 정리해주신 부분으로 하여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좀 개념과 이해가 좀 바로 잡히시는 또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 사실 뭐 생각을 해보면 모든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또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뭐 미국 등 말씀을 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갖고는 있었지만 후발주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저희도 뭐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 8,000년 농업 사회에서는 경제 성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소득이 얼마인가 보면 1,000년 전에 1인당 소득이나 1,000년 후의 소득이나 거의 비슷해요. 네. 이건 아주 경제학계에서 객관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쌀을 10가마 생산해서 드셨다. 네. 그럼 아들도 10가마, 손자도 10가마. 계속해서 그 10가마 그 경제 수준이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제일 처음에 갑자기 어느 나라에서 흑백 테레비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흑백 테레비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돈을 더 모으고 기술을 더 개발해가지고 칼라 테레비를 만들었다. 그럼 더 많이 발전하죠. 네. 그다음에 스마트 TV를 만들었다. 그럼 더 많이 발전하죠. 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정체된 이 경제가 가속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가속적인 발전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선후발국 간의 격차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국가가 기업을 도와서 기술을 보급해서 선진국가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2차 대전 후에 네. 미국이 아주 독보적인 선진 강대국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2차 대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일과 일본을 대개 1세대 후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과 일본이 미국과 영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하에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했죠. 꼭 자유민주주의는 아니더라도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 그 위에 국가 정책으로 성장을 시도했죠. 그래서 1세대 후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독일과 일본이 국가 주도로 선진국을 따라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네. 결국은 이제 2차 대전을 맞고 패전하면서 좌절했지만은 결국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죠.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후발국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한국하고 대만. 네. 여기도 후발국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선진국을 뒤쫓기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 당시에 시장 경제도 했지만은 국가 주도의 정책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 대만도 어느 정도 성공했고 그 후에 지금 약진하고 있는 중국 경제도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그 후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굴기 이렇게 부르죠. 네. 특정 분야의 산업을 막 육성하고 기술을 개발시켜서 발전하는. 네. 그래서 후발국이 선발국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시장에서 내생적 성장만 해가지고는 격차가 점점 커지니까 국가가 정책적으로 선진국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게 방법.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학생들한테 하면 학생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미국은 지금 세계 최강의 경제 아닙니까? 네. 미국 경제의 크기는 우리가 쫓아가기에 너무너무 멀리 있고 중국은 인구가 14억이나 되고 일본도 우리 옆에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데 정말 우리가 열심히 정책적으로 하면 쫓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주로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방법은 있다. 네. 방법이 없다면 제가 가르치지 않을 거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네. 있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가속도의 공식에 보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 근데 질량이 반밖에 안 되면 가속도를 2배 하면 똑같은 힘이 나옵니다. 질량이 10분의 1밖에 안 되면 가속도를 10배 하면 똑같은 힘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많고 경제 단위가 큰 강대국하고 경쟁하려면 우리는 더 기민하게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이만큼 거의 선진국 대열까지 올라온 게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사회 빨리빨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식산업사회에 가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빨리빨리가 아니라 빨리 더 빨리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빨리빨리의 사회를 산업사회를 승자독식의 사회 이렇게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산업사회는 승자독식을 넘어서서 선승독식의 사회가 온다. 첫 번에 이기면 끝까지 다 이겨버린다는 거죠. 네. 예를 들 것 같으면 미국에서 나온 플랫폼 구글이라든가 이런 인더스트리가 지금 세계를 거의 다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챗 GPT나 뭐 이런 인공지능 분야도 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빨리빨리면 선승독식 시대에 빨리빨리가 성공의 비결이라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지식산업사회에서는 빨리 더 빨리가 돼야 된다. 빨리. 그거 우리가 강소국의 발전 전략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더 빨리 나아가려면 더 많은 저력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뭔가 좀 제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하기 위해서는 또 개혁이라는 것도 또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뭘 추진을 하려고 하더라도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언제나 이 정파적인 어떤 이해에 부딪혀서 좌초되는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바꿔가야 될까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될까요? 유럽에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좀 후미진 섬나라, 좀 이류 국가였죠. 네. 근데 영국 역사를 크게 보면 명예혁명 이전의 영국은 후진국이고 네. 명예혁명 이후의 영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나라다. 그래서 명예혁명이 영국 역사의 분수령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명예혁명 당시에 영국의 그 당이 토리당과 휘그당이 있었습니다. 그게 토리당이 지금 아마 보수당의 뿌리가 거기 있었고 지금 자유당의 뿌리가 휘그당에 있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토리당과 휘그당이 힘을 합쳤어요. 그래서 명예혁명을 성공시켰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파가 힘을 합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또 영국도 2차 세계대전에 이기면서 대영 제국의 그 명예를 다시 한번 드높였지 않습니까? 근데 처칠 수상이 보수당 수상인데 2차 대전에 이기려고 그러니까 나치와 싸워야 되니까 네. 거국적인 협력이 필요하니까 노동당의 애틀리를 부수상으로 영입을 했죠. 정파가 달랐는데. 그리고 링컨 대통령도 공화당인데 그 존슨 그 민주당의 존슨 부통령을 영입해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국익을 위해서는 정파가 힘을 합치는 나라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사실 그 정치라고 하는 건 좀 이념지향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합치기가 어려운데 정책은 상당 부분이 가치 중립적입니다.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에서 힘을 합친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고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이 경쟁 그거는 뭐 세계 어디나 똑같고 잘하는데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정파가 힘을 좀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저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지금 0.7대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심각한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파 간의 힘을 합쳤다. 네. 이런 이야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의 문제고 곧 정책의 문제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또 뭐 이제 좀 지난 김영삼, 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등 대통령 5명이 취임 초에는요 국민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임기 말에 가서는 지지율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겪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해야죠. 우리가 한강의 기적에 성공하고 두 자릿수 성장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지난 약 30년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네. 대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대통령, 모든 정부 임기마다 평균 1%씩 하락을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하락 커브는 각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커브를 연속한 거하고 거의 같다. 아, 그래서 경제가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어느 정부도 경제 정책에 속 시원하게 성공하지 못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지난 30년 동안 보수 정부도 많이 있었고 네. 진보 정부도 많이 있었는데 아니 왜 보수가 성공 못했으면 진보가 성공해야 되고 진보가 성공 못했으면 보수가 성공해야 되는데 다 성공하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갖게 되죠. 근데 역대 뭐 과거에 우리나라의 보수 정부에서는 내생적 성장을 위한 자유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잘 알고 있었는데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외생적 성장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지도 성공적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막 그 이유가 왜 그런가 볼 것 네. 같으면 IMF 외환 위기 이후에 네.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IMF 외환 위기가 오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굉장히 잘하고 있었죠. 아주 뭐 세계에서 모범적인 아주 네. 경이적인 그런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IMF 외환 위기가 왜 왔냐라는 논쟁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맞은 것은 국가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선진국이 될 역량이 안 됐는데 선진국 흉내를 내려고 네. OECD에 조기 가입을 하고 그리고 규제를 풀어가지고 네. 우리가 외환 거래를 막 자유화하니까 네. 동남아에서 일어난 외환 위기들이 금방 우리한테 전염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을 때 한국 기업이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빌려대고 외국에서 차입을 하고 그랬는데 네. 외환 위기가 생기고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이 부도나고 기업들이 뭐 총체적으로 부도가 나니까 국가가 부도 사태를 맞이한 거다. 이게 제 설명이죠. 그래서 IMF 외환 위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그 후에 올바른 진단과 올바른 처방이 있었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빨리 발전해서 선진국이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보수 정부들은 자유시장 원리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외생적 성장, 국가 정책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해야 되는 부분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한 게 아닌가. 그럼 진보 정부는 또 왜 실패했을까? 진보 정부는 이 국가 정책이 외생적 성장을 먼저 해야 복지가 되는데 외생적 성장보다 복지를 우선했기 때문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이 뭐 내생적 성장, 외생적 성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지만은 저는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게 올바른 복지지 네. 최대한의 복지가 아닌 것은 올바른 복지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단서 조건이 뭐냐면 지속 가능한 복지를 해야 돼요. 네. 지속 가능하지 않은 복지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포퓰리즘이죠. 퍼주기죠. 왜냐하면 자손들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내가 쓰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거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지난 30년 동안 보수 정부도 있었고 진보 정부도 있었고 정권 교체도 여러 번 있었는데 3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 성장률이 1%씩 대세 하락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보수 정부의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고 진보 정부의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의 이제 문제를 또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문제들을 좀 이제 하나씩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말씀 속에서 강조를 해주신 것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한국이요, 이 세계에서 저출산의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라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 사실 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해 그것도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겠죠. 저는 생각하고 네, 네. 있습니다. 이 사망률이 높은 하등 동물, 예를 들어서 어류, 양서류 이런 건 알을 수없이 많이 낳지 않습니까? 보면 뭐 개수를 제가 잘 네, 모르겠는데 네. 몇 천 개, 몇만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을 많이 낳는 이유가 대부분 죽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종은 자기 그 어떤 DNA를 후손에 남기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농업 사회에서 유아 사망률이 높고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낳는 쪽으로 진화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네. 빨리 죽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일단 영양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다들. 네. 네. 그다음에 질병이 과학기술에 의해서 다 퇴치된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이 거의 뭐 2, 3% 이하로 떨어졌고 선진국에서는 뭐 거의 그 1% 이하로 떨어지죠. 그리고 평균 수명이 2배 이상, 지금 80세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길어졌어요. 그래서 지구상의 인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아마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당시에 세계 인구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 뭐 5억에서 7억 이 정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그 10배, 80억이나 됐죠.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인류는 어떤 이유로든지 멸망합니다. 완전히. 그런데 정말 다행히 그리고 정말 놀랍게 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볼 것 같으면 이 교육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교육을 많이 받고 그래서 가임 여성들이 일과 이 가정을 이 양립시키기 위해서 출산을 연기하거나 거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진국에서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지금 개발도상국들도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첫째 이유는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인류가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과잉 인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출산율 저하라고 하는 큰 변화를 우리가 가져왔다. 이건 하나의 아주 인류적인 문명사적인 메가 트렌드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소위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이 어떻게 되냐면 1.6 정도 됩니다. 근데 원래 출산율은 2.1이 돼야지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0.1은 뭐 사고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사망자를 계산하면 예. 부부 두 명이 둘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되지 네, 않겠어요? 네, 네. 근데 이 OECD 국가가 1.6이라는 거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OECD 그 평균 국가의 반밖에 안 되는 0.7 단계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거 뭐 굉장한 거죠. 그럼 네. 한국은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이 출산율이 저하된 이유는 문명사적인 메가 트렌드로서 광의 인구를 억제하고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메가 트렌드다 하는 게 한 가지 이유고 네. 우리나라의 특별한 이유는 뭐냐 하면 과당 경쟁과 경제 성장 저하로 인해서 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경제 성장이 저하된다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거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펜실바니아 대학교의 이스트린 교수라는 사람이 소득과 행복에 관한 연구를 원래 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면 행복도도 올라가요. 돈 많이 벌고 잘 사니까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고 나면 그 이상은 소득이 올라가도 행복도가 올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트린의 역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소득과 행복이 정비례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에 되면 비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분이 그 행복 연구를 하면서 출산율 연구를 해봤더니 이 청소년기, 자기가 자라나던 시절에 비해서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지는 가임기에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진 부부는 아이를 많이 가져요. 네네. 근데 청소년기보다 경제 상황이 나빠진 부부들은 아이를 안 갖는 거예요. 네. 이건 뭐 객관적이고 아주 통계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좋은 세상에 살 거다. 좋은 세상에 살게 해줄 수 있다. 그럼 자녀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나보다 나쁜 세상에서 살 거야. 그럼 자녀 가질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데도 기성세대가 아이를 많이 가진 것은 이 기성세대는 지금 기성세대는 과거 국민소득 100불 시절에 소년기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결혼해서 국민소득 1000불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이 기성세대의 생각은 내 자녀들은 국민소득 10,000불 시대를 살아갈 수 있으리라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국민소득은 지금 30,000불대에 와 있지만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기회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젊은 세대들이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출산의 원인이 됐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근데 고령화는 또 더합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1990년까지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70세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60세부터 70세까지 10년을 부양하면 되게 돌아가셨어요.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지금 80세 됐잖아요. 네. 그러면 부양 비용이 2배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부양 비용이 2배 늘어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세금을 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의 문제도 저성장의 문제고 네. 고령화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1등이 돼버린 겁니다. 네. 가장 가난한 나라. OECD 평균에 비해서 노인 빈곤율이 4배나 높은 나라가 돼버린 이유가 네.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그 납득이 되는 부분들도 조금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은 우리가 뭐 경제가 위축될 것이다. 뭐 혹은 심지어 대한민국이 이제는 뭐 소멸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들도 좀 나오는데 사실 뭐 들으면서 무섭거든요.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네. 저는 뭐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대응하지 못하면 아주 힘든 과정을 거칠 수밖에 네. 없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인구가 줄어들어가면 어떤 단계에서 적정 인구 선에서 인구가 더 줄지 않을 것이다. 네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지금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사라지고 나면 네네. 출산율 저하가 안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당 경쟁 이런 상태를 이대로 방치하면 네네. 엄청난 재난이 오지만은 출산율이 떨어져서 국가가 그냥 제로에 수렴해버린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우리나라에 맞는 적정 인구 선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출산율도 적지만은 적정한 출산율로 환원돼 가지고 이렇게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도달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농업 사회 때 그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게 돼서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있었는데 지금 사망률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역피라미드 구조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네.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고 이게 앞으로는 어떤 상태에서 정착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역피라미드가 됐을 때 경제 활동하는 인구는 적고 부양받아야 될 고령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현재 이 경제 상태가 유지될 수 없지 않은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되죠. 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소위 부양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양비 이렇게 하면 15세부터 64세까지 경제 활동 가능 인구분의 14세 이하의 유소년하고 네네. 또 65세 이상의 노인들 이걸 부양비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그 부양비를 조금 변형해서 한국형 노인 부양비를 계산해 보면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간은 25세부터 55세까지 약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30년 동안 일해 가지고 번 돈을 네. 이제 자기도 쓰고 네. 아이도 양육하고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이제 노후 대비를 하도록 돼 있죠.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노인 부양비를 통계 자료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25세부터 55세까지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분의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율을 보면 1999년 그 당시까지 2000년이 될 때 그 당시까지 통상 3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체제였습니다. 3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네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죠. 근데 이게 2030년을 지나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고령자 숫자는 늘어나고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어서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네네. 온다. 그러면 일하는 젊은이들, 일하는 청년들의 허리가 휘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부러져 버린다는 거죠. 네. 그걸 극복할 수가 없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출산율이 아니라 부양비가 더 중요하다. 출산율이 줄어도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도 우리가 적정선에 가면 네네네. 안정될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그 안정될 때까지 갈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네. 부양비 때문에 죽음의 계곡이 존재한다. 네. 그 죽음의 계곡을 우리가 벗어나려면 부양비를 개선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출산율 제고 노력, 물론 그것 해야 됩니다. 출산율 제고 노력은 성과가 뭐 많지 않더라도 그것은 유지해야 되는데, 통상 뭐 이것은 아주 과학적이고 연구의 결과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 그래서 20대 80 법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산율 제고 노력에 들어가는 노력의 20%만 네. 부양비 개선하는 쪽으로 바꾸면 네. 그 문제가 인구 문제 전체의 80%의 문제를 네.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부양비를 개선하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네, 네, 네.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을 바꾸자 네. 하는 게 이제 제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네. 큰 흐름, 방향, 거기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그렇다면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모작 사회에 예. 대한 또 개념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파할 대책으로 이모작 사회를 이제 주장을 하신 걸로 좀 알고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사회를 예, 이야기하신 겁니까? 그것도 제가 은퇴가 없는 나라는 책 한 권에 쓴 얘기이기 때문에 네. 짧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문제는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비다. 세 명이 일해서 한 명을 부양하던 시대는 안정적인 시대였는데 네. 한 명이 일해서 한 명을 부양하려 그러면 일하는 청년들의 허리가 휘어지는 게 아니라 부러진다. 네. 이러한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연금 제도도 깨지고 이 사회가 아주 뒤죽박죽이 되고 혼란이 온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일 손쉬운 문제는 생산성을 향상해 가지고 한 명이 세 명분의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한 명이 세 명분의 일을 한다는 얘기가 말하기는 쉽지만은 이게 머릿속에서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할 때는 한 명의 일하는 사람이 두 명의 인공지능 로봇을 데리고 일을 하면 세 명분의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고 네. 궁극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쪽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은 진행 속도가 늦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출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을 두 대를 만들어서 같이 일하기 전에 이미 부양비가 너무 악화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걸 가지고 제가 정말 십수년을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책도 읽고 논문도 읽고 고민하고 고민하던 끝에 제가 해결책을 어디서 찾았냐 하면 발달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찾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지능을 갖고 있다. 이게 사회에서 일하는 직업 능력에 해당하는 지능인데 젊은 사람은 창의력, 공간력, 계산력, 그다음에 뭐 그 패션 감각, 뭐 설계, 개념 설계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서 추리력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이 산업혁명과 관계된 이런 문제들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유동지능, 플루이드 인텔리전스 이렇게 부릅니다. 청년들은. 근데 이 유동지능은 젊어서 빨리 상승했다가 나이가 들면 하강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능력이 뭐냐면 결정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결정지능은 경험과 경륜에서 오는 건데 이것은 이해력, 판단력, 뭐 참을성, 뭐 이런 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지능은 나이가 들면서 천천히 발달했다가 감퇴도 천천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이공계 교수들의 연구 업적은 30대를 기점으로 해서 하강합니다. 왜냐하면 이공계가 대표적인 유동지능을 필요로 하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인문사회계는 결정지능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문계 교수들의 연구 업적은 세계적인 통계로 보면 60대가 넘어가가지고 최고봉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는 유동지능을 필요로 한 일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결정지능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면 그러면 굉장히 오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한 사람이 한 30년 일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양받는 고령자 중에 65세부터 74세까지 이 상대적으로 젊은 장년들 이 사람들은 결정지능이 굉장히 높아요. 네. 체력도 상당히 돼요. 그래서 이 결정지능이 필요로 한 일은 잘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젊은이들을 못지않게 혹은 더 잘할 수도 있다. 왜? 결정지능이 발달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동지능이 필요로 한 그런 직업을 일모작 직업이라고 부르고 결정지능을 필요로 한 직업을 이모작 직업이라고 부르면 이 일모작 직업과 이모작 직업으로
갈아탐으로 인해서 네. 30년 일하던 일모작 사회를 30년 일하고 다시 이모작 사회로 가서 20년 더 일해서 50년 일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 세대 간의 분업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유동지능을 필요로 한 일모작 직업 쪽으로 좀 몰고, 네. 그다음에 나이가 든 고령자들, 장년들, 네. 고령자들은 결정지능을 필요로 하면 이모작 직업으로 네. 가서 하면, 그러면 우리 사회가 아주 안정적으로 가치를 창출해서, 그러니까 지금 3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사회로 간다는 얘기는 2명이 일해서 2명을 부양하는 사회거든요. 그럼 부양받는 2명 중에 55세부터 74세까지 장년층을 부양받는 사람에서 부양하는 사람으로 내리면, 그럼 3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슬기롭게 이 이모작 사회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모작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크게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유동지능이 충만한 젊은이들을 일모작 직업 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서 일모작 직업이 잘 되고 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으로 빨리 가고 나라가 발전하는가 하면 네. 일모작 직업에 가 있던 젊은이들이 빠져나온 네. 이모작 직업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고용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부양받는 고령자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일하는 사람으로 네. 네. 바뀌면 네. 우리가 경제가 아주 네. 안정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모작 사회를 이 저출산 고령화의 궁극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다라고 네. 네. 현재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책도 읽고 논문도 읽고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사례도 보고 훑어보면 아직 이 이모작 사회를 제외하고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은 어디서도 아직은 찾지 못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균형을 좀 잘 이루어서 예. 저출산에 대한 극복도 하고 고령화에 대한 문제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정말 목이 많이 아프실 텐데도 열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쉽지만 이제 저희가 대담을 좀 마쳐야 될 시간이 좀 왔습니다. 끝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워낙 열정이 넘치시니까요. 예.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해보고 싶다라고 있으시면 예. 말씀을 좀 예. 해주시죠. 사실 우리 일반 국민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이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의문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수하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조선이 망해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을까? 일본은 어떻게 해서 메이지 유신에 성공해가지고 네. 한국을 지배하고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발전했을까? 이런 의문을 소년 시절부터 갖고 있었어요. 네. 한 가지를 제가 딱 집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옛날에 우리 한국과 일본이 농업사회일 때 서양의 산업혁명의 물결이 동양으로 막 밀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본의 선각자 중에 후쿠자와 유기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 화폐 만엔의 얼굴이 나오는 사람이고 관직을 갖지 않은 시민으로서 얼굴이 나온 유일한 사람이다. 누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게이오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서양의 산업혁명과 그 문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책이 학문의 권장, 서양 사정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인쇄술도 변변치 않고 서점이라든가 이런 책 유통 경로도 없는 시절에 그 책이 20만 부 이상씩 팔렸다는 겁니다. 원래 그 한 챕터씩 단행본으로 작게 나왔던 책이거든요. 근데 그 단행본 작은 책을 다 모으면 400만 부가 넘었다라는 설까지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일본 인구가 3,300만, 3,500만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20만 부 이상씩 그 책이 팔렸다는 것은 일본의 지식인들은 산업혁명이 뭔지, 산업사회가 뭔지 거의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조선은 어땠냐? 1000년 전에 사서오경을 서원에서 외우고 있었습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이거를 그냥 암송하고 있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은 화혼양제, 일본의 혼만 남겨놓고 서양의 그 산업 기술로 다 바꾸자. 그리고 대양이 우리가 서양 오랑캐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니까 서양 오랑캐 기술을 배워서 서양 오랑캐를 제압하자. 그게 일본의 지식인들, 일본 국민들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이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조선에는 유생들이 사서오경을 읽으면서 주장한 게 위정척사. 그게 뭐냐면 주자학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자.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죠. 위정척사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업혁명도 거부하고 산업문물도 거부하고 개국 자체를 하는 것을 절대 반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과 조선의 차이는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국민, 그 국민이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정부를 만들었고 산업혁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이 산업혁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4차 산업혁명을 올바르게 알고 이해할 때 우리나라가 미래 지식산업사회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모두들 이 과거에 제가 앞서 질문에서 말씀드린 산업혁명에 대한 오해와 착각 그걸 과감히 버리시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더 빨리 앞서 나가자. 이 말씀으로 오늘 제 대담의 그 당부의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제대로 알고 저희가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좀 본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한 초대석 K 어떠셨습니까? 저는 경국제세라는 옛말이 떠올랐는데요.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한다는 뜻으로 선비가 학문을 연마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말입니다. 오늘 만나본 김태우 교수 역시 자신이 쌓은 학문과 경험을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혜로 전하고 있으니까요. 김태우 교수처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초대석 K는 그런 분들과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대석 K 김미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